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들 하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표를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놈의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남편 때문에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사람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원래 성격이 저러니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참았던 그 서운함과 불합리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끼 산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세요. 다행히 친정집은 자가이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후 자금도 있으시고요. 엄마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엄마께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살 때도 보태주셨고 또 저나 저희 아이에게도 적지 않은 용돈을 종종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아무런 불평 없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한없이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제대로 없으면서도 늘 도움만 받으니까요. 사실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도 자주 봐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엄마 얼굴도 뵐 겸 반찬이라도 얻어올 겸 해서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거의 가질 않는 겁니다. 초반에 몇 번은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안 좋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빠지는 거죠. 사실 남편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는 데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 제 전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회사가 쓰레기라서 너무 부려먹고 그만두고 싶다 등등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는 타령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궁시렁거리고 힘들다는데 구태여 친정에 데리고 갈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아주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명절이나 생신 때 꼬박꼬박 찾아뵙던 남편이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남으시니 정말 발길을 뚝 끊다시피 하더라고요. 홀로 남으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애써 넘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오빠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오빠는 작은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오빠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빠듯하게 사는 걸 알기에 오빠가 늘 선뜻 먼저 계산하곤 했던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제가 크게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친정엄마 생신이기도 했고요. 엄마랑 오빠, 새언니, 조카, 저와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서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3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또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 그러면 반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됐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엄연히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인이고 이 정도 쓸 돈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분 좋게 카드를 긁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몸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묻는 거예요. 당신 맛있는 냄새 나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오늘 엄마 생신이라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정식 먹고 왔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계산은 누가 했는데? 형님이? 아니, 오늘은 내가 냈어. 엄마 생신이고 매번 얻어먹는데 나도 한번 사야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당신이 냈다고? 얼마나 나왔는데? 한 30 정도 나왔어.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이 정말 쌍심지가 켜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30만 원? 그걸 당신이 다 냈다고? 제정신이야? 왜 그걸 당신이 내?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라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친정 식구들한테 허구한 날 얻어먹고 도움받다가 밥 한 번 산 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요? 저야말로 황당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한번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낼 일이야? 당신 돈 많아? 돈이 썩어 넘쳐나? 그리고 왜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금액이 300만 원도 아니고 또 남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30만 원 썼다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너무 기막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제 남편이 평소에 동전 한 푼도 아까워하는 엄청난 짠돌이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짠돌이같이 굴었으면 이해나 하지. 시댁에는 세상 배포 큰 것처럼 굴거든요. 시댁에 가면요. 그게 외식이든 명절 음식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합니다.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30대 후반의 신우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신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도 데려오는 날에는 아주 당연하게 저희가 더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먼저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아주 당연하게 저희 부부가 내는 줄 아세요. 남편도 아주 당연하게 늘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단 한 번도 별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요. 반면 저희 친정집에 갔다가 식사비가 나와도 남편 지갑이 열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오빠가 계산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은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 친정집에서는 온갖 도움은 다 받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저렇게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빈정이 상하다 못해 화가 나서 따졌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당연하게 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30만 원 쓴 건 그렇게 아깝고 화낼 일이야? 누가 돈 쓰는 게 문제래? 내가 언제 돈 아깝다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그렇게 큰 돈을 쓴 게 문제라는 거잖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당신 아가씨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할 때는 나한테 상의 한 번이라도 하고 돈 줬어?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는 돈이면 나한테 먼저 말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남편에게 시댁에서 돈 낼 때 저한테 물어봤냐고 따지니 그건 당신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이미 서로 협의가 된 거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지. 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큰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 몰래 친정에 돈을 얼마나 더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삭히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 다 했어? 나 몰래 돈을 써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내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까지 맡아가면서 써야 하는데? 금액이 크잖아. 30만 원이 애 이름이야? 시댁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만 사드렸잖아. 당신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어?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어버이날 때 그때마다 나가는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야?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내가 장남인데.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당신이 장남이면 당신 개인 돈으로 당신 부모님 챙겨. 왜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그렇게 턱턱 내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보다 돈이 더 많고 남아돌아? 아니, 장모님은 그래도 재산도 있으시고 형님도 사업 잘 돼서 여유가 있잖아. 우리 집이랑 같아? 그래서 당신 말은 시댁에는 우리가 당연히 돈을 펑펑 써야 되고 우리 친정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당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말을 하고 썼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실은 처가에 돈 쓴 게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남편은 본인 불리하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쓴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 더러운 싸움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썼느냐고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그건 핑계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쓴 3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죠. 말도 안 통하고 인간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쪼잔해서 확 질려버린 저는 됐다, 그만 얘기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경제관념이 없다며 계속해서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제 가슴 속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살면서 분명 부부인데도 남편이 참 치사스럽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욕심이 좀 많고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늘 제가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면서 정작 저희 친정에서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심지어 저희 친정이 저희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제 차와 남편 차 이렇게 각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된 중고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좀 더 안전하고 넓은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차는 왜 바꿔? 지금 차도 멀쩡한데. 돈 아깝게 무슨 SUV야.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차값도 비싸고. 나는 반대야. 그래도 아이 안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차도 중고라서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슬슬 장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정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차 바꿀 여력 없어. 할부로 사는 것도 나는 절대 반대니까 당신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애초에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나오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 아껴가며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적금을 깨서 보태기로 하고 부족한 돈은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차는 5년 정도 됐지만 제가 워낙 깔끔하게 타고 다녀서 상태도 아주 좋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시세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팔아서 새 차값에 보태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까진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중고로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그냥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가 너무 오래된 데다 최근 들어 후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참에 다른 중고차라도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자기 부모님께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미 시부모님께 수진이 차 곧 바꾼다는데 그거 엄마 아빠 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까지 다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차를 왜 당신 마음대로 부모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해?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아니, 어차피 당신 차 바꿀 거잖아. 그리고 그 차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와. 우리 부모님 지금 차 너무 위험해서 내가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으로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깟 중고차값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다 드린다고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언제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버티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낡은 차를 불안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봤자 푼돈 나올 거 그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남편의 행동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깝냐고요? 당연히 아깝죠. 제 돈 주고 산 제 차인데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며느리랍시고 시부모님한테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것도 없는데 멀쩡한 제 차까지 그렇게 공짜로 홀랑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신 후에는 마땅한 일 없이 집에만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히 두 분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살고 계신 곳도 전세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자고 저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저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둘 다 정말 열심히 맞벌이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거죠.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 해드려야 할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만 가면 외식비든 뭐든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두둑한 용돈에 비싼 선물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시댁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장까지 전부 저희한테 목록을 적어주며 장 봐오라고 시키실 정도였으니까요. 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도 바꾸실 일이 있으면 아주 은근슬쩍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예, 우리 집 세탁기가 요즘 영 시원찮네. 빨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시고요. 받는 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드려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많았던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그런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서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남편 놈의 그 이기적인 태도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30만 원짜리 밥 한 번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여 저를 죄인 취급하더니 자기 부모님한테는 멀쩡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고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처음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좋은 차로 바꾸자. 할부금도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라니요. 저는 정말이지 그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로는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우선으로 챙기고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따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 희생만 하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직접 제게 연락이 와서는 수진아, 네가 곧 판다던 그 차 말이다. 그거 그냥 너네 시아버지 타라고 주면 안 되겠니? 요즘 통차가 불안해서 내가 옆에 타지를 못하겠다. 라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구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를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면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하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댁에 해다 날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싶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신우에게 2천만 원을 사업자금 하라고 빌려준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 몰래 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사업자금 보태랍시고 2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대출까지 내서 빌려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냈고 자기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한테도 은근슬쩍 같이 갚자고 할 건데 진짜 확 질리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갈라서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저희 집 복잡한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 안 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이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거의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혹은 무슨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게 없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늘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눈 딱 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원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애써 저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그 일까지 벌어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질 것이며 아내 차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댁에 줘버리려고 한답니까? 게다가 제가 30만 원치 밥 한 번 샀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지는 지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대출까지 해서 주다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저 웬만하면 정말 꾹꾹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지만 한번 제대로 돌아서면 진짜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에게 정도 너무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될까 싶은 겁니다.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고 제 능력으로 저희 아이 한 명 정도야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잘만 내놓는데 저는 고작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온갖 눈치를 보고 욕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그렇게 굳게 결심한 후에 남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하자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건 핑계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돈 들어가기 싫어서 꾀부리며 발빼려 하는 거 아니야? 라길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네 부모님은 당신이 당연히 모셔야지. 그걸 왜 내가 모셔? 내가 당신네 집안 대리효도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 며느리는 자식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게 누군데? 말 나온 김에 나도 더 할까? 당신네 부모님이 당신을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그런데 왜 그 효도는 내 돈까지 합쳐서 우리 공동재산으로 같이 하려고 드는데?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당신도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네 부모만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내 부모님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당신은 앞으로 당신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각자 그러자고. 당신 그거 평소에 엄청 좋아했잖아. 네 돈 내 돈 나누는 거.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살자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당신이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친정엄마께 살갑게 잘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요? 그딴 소리를 버젓이 짓거리는데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싸그리 없어지더군요. 진짜 보면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랑 내가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또 어찌나 많은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잘 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자기가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그 인간 혼자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일해서 번 공동의 돈이잖아요. 같이 번 돈인데 왜 맨날 지네 식구들한테만 쓰는 건데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고작 그깟 중고차 한 대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냐, 신우가 일하는 거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아주 지독하고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초에 네 돈 내 돈 철저하게 나누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건 바로 너라고. 그런데 온갖 핑계와 꼼수 써가면서 네 것만 챙기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고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결국에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 혹시나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일방적으로 송금하거나 지출했던 내역들, 제 동의 없이 신우이에게 흘러 들어간 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이의 그 2천만 원을 저와 상의 없이 빌려준 것들.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시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 또는 부양으로 판단했고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낮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저는 재산도 지키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고 신우 사업자금 때문에 빌렸던 돈도 알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 남편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연부를 외던 전 남편은 정말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 후 새로운 직장도 못 찾고 신우가 시작한다는 사업을 같이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돈만 제대로 까먹고 신우랑 사이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신우도 사업을 같이 하던 약혼남과 헤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신우는 남편에게 오빠 때문에 내가 파혼당한 거라고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만 챙길 땐 언제고 이제는 좁아 터진 집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잘 되는 일도 없이 아웅다웅 사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그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제 저는 그 멍청했던 호구 노릇을 완전히 그만두고 제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깟 밥값 30만 원이 아까워 길길이 날뛰던 남편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어쩌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귀하면 아내의 가족도 귀한 줄 알아야죠. 큰 결심하고 그 쪼잔뱅이 남편과 갈라선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했던 효도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삶을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탄탄대로 위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는 여러 개의 분점을 가진 중견 입시학원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 학원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학원과의 생리를 보고 자랐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취업 걱정, 돈 걱정 없이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을 수 있으니 은수저 인생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도 그림자는 있는 법. 제 삶에도 몇 번의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고등학교 시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였는데 엄마가 너무 허무하게도 제 곁을 떠나셨죠.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방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한 번은 20대 때 학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동료를 인간적으로 너무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 동료는 끝까지 저에게 돈을 꼭 갚겠다며 안심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결국 그 돈은 받지 못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기까지 했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은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학원에서 제 역할과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의 선배였는데요. 후배가 주관하는 학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선배, 여기는 제 대학 선배인 채용 씨예요. 지금 국어 논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어색함 없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연하였고 작은 학원에서 국어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작가의 꿈을 꾸었고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작가의 꿈을 접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고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연하였지만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유머 감각도 뛰어났기에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인물도 나름 멀끔한 편이었고요. 영우 씨랑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지영 씨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서점에 가거나 학원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위로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혹시나 홀어머니라서 저를 어렵게 대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짝이 생기다니 내가 복이 많네.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늘 한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하니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오신 것 마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인상이 좋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네. 서로 아끼고 잘 살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영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어둠이 될 줄은 말이죠. 결혼 전 남편은 예전에 작가 준비를 하며 진 빚이 조금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따로 수입이 없었다 보니 빚이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버는 돈은 그 빚을 갚느라 거의 썼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결혼 자금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괜찮아.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믿고 사랑하니까 그거면 된 거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남자가 돈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기에 신혼집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살림살이도 대부분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새로 큰 돈을 들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결혼에 필요한 다른 비용들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야 더 있는 사람이 부담하면 되는 거였기에 결혼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큰 신세를 지는 것 같다. 너한테 참 고맙고 우리 영우가 아내 복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며느리 복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게 복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원 일 때문에 바빴고 남편은 본인 학원 일로 바빠 집안일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했죠.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전문 가사도우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안일을 맡기면 된다고요. 어머님, 전부터 저희 집 한 번씩 와서 정리랑 살림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이 있으시거든요.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분 부르면 되니까 어머니 힘드시게 저희 집 와서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굳이 왜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부르냐 하시더라고요. 얘는 살림 그게 뭐라고 돈까지 주고 외부 사람을 쓰려고 하니 내가 있는데 너희 집도 가깝고 내가 와서 살림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모르는 사람 집에 자꾸 들이는 거 아니다. 특히나 신혼집에는 더더욱. 하면서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고마워도 좀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제 거절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낮에만 오셔서 일을 해놓으시고 저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섬세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으신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 감동했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뭐든지 챙겨드리려 노력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두루두루 다 좋았는데 다만 한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저는 학원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과도 결혼 전 충분히 이야기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좀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가지자는 주의였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결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흔쾌히 너희 둘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릇이 넓으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건지 자꾸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요. 지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겠니?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키우는 거에 부담 가지지 말고.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아이 문제는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일도 좋은데 여자는 그래도 자기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해. 영우도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겠니? 영우 씨도 저랑 의견이 같아요, 어머님. 아이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미간을 확 찌푸리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다. 영우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론 당연히 자식 갖고 싶어 하지. 네가 대놓고 안 갖고 싶어 하니까 영우도 너 따라서 싫다고 하는 거다. 영우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식 낳는 거 싫어하는 남자가 세상 어디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쨌든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도 끈질기게 아이 타령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머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혹시 남편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야, 어머님이 자꾸 아이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자기도 아이 갖고 싶은 거야?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나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엄마 마음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같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몇 년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아버지 학원 사업에는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저희 학원의 입지도 점점 좁아졌거든요. 아버지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셨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죠. 그맘때 저는 술을 마시며 남편에게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학원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어쩌면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제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뭐?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아버님께서 결혼하고 5년 정도 뒤에 내 학원 하나 차려주신다고 했던 거 그것도 어렵게 된 건가? 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통째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자기 학원도 안 내주시는 거냐고 묻는데 그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아버지는 사이도 학원 강사로 일하니까 5, 6년 정도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잘 키워서 나중에 학원 하나를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배워보라고 하셨죠. 남편도 그때 좋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아버지의 학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 그 이야기는 자연스레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학원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아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어쩌면 이 집이랑 내 차까지 다 팔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반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집까지?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든. 부부였기에 어려운 점, 힘든 점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무렵부터는 유난히 밖으로 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좋은데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당신이 엄마야?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당신이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정말 왜 그래? 맨날 밖으로만 돌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애라도 있었으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을 텐데. 솔직히 무슨 낙으로 집에 오냐? 애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건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잖아. 상의는 무슨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은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한 거나 다름없었잖아. 당신이 애 안 낳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러자고 한 거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 새끼 싫다고 하겠냐?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 새끼 하나쯤은 갖고 싶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으로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다 보니 자기도 마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휴, 됐다. 뭐 갖고 싶다고 가져지냐? 당신 나이도 있는데. 내일 모레면 노산 아니냐고. 그는 한순간에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작정하고 제게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그 시기가 아버지 학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란 걸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섭섭하고 화도 났죠. 저희 아빠 학원이 잘 될 때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니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돌변한다는 것이요. 그러던 중 남편에 대한 실망은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큰 돈을 쓴 카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 그냥 술 먹는 데도 아니고 여자까지 나오는 술집이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이런 데까지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남의 카드 내역은 왜 함부로 봐?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위도 잘 맞춰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당신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내가 언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 당신 나이도 많지. 거기다가 예쁘기를 해. 몸매가 좋기를 해. 성격이나 고분고분 착하기를 해. 솔직히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좋아 보여서 당신 마음에 들었던 것도 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뭐야. 학원도 망해가고 당신은 맨날 잔소리에 바가지나 긁고 내가 안 지겹겠냐고.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은데 참고 있는 거야.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작정하고 저한테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까진 남편과 큰 갈등이 없이 잘 지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본인 입으로 제 배경이나 자기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결혼했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자가 생겼나? 라는 생각도 자연스레 떠올랐죠. 남편은 그맘때 여자 나오는 술집도 많이 다니고 밖으로 돌았는데 여자가 생겨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나 싶은 겁니다. 만약 그렇다 하면 저도 남편과 더는 같이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이혼 가치가 떨어져서 같이 살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데다 외도까지 하는 거면
제가 그걸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다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어떤 확실한 증거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외도를 저지른 거면 저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아내야겠다 싶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자동 녹음한다는 것이요. 개인 핸드폰으로도 학부모 상담 전화나 학생들 전화가 오기도 하다 보니 혹시나 있을 문제를 대비해서 항상 자동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남편이 일부러 지우지 않은 이상 남편의 모든 통화 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 있을 테니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기회를 봐서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의 녹음 리스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기막히고 어이없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제가 알던 어머님에 대한 모든 게 다 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 정말 어떡할 거냐? 걔네 학원 완전 망해가고 있다며. 아, 몰라. 짜증나 죽겠어. 학원 잘 되는 거 보고 나중에 도움 좀 되겠다 싶어서 장가들었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걔네 아빠는 그냥 학원이나 운영하지 무슨 인터넷 온라인 강의인가 뭔가 일버렸다가 그 모양 그 꼴 됐다니. 그러니까 하던 거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뭘 또 새로운 걸 한다고. 아이씨,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그리고 지영이 걔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학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이 집 팔아야 될 수도 있대. 뭐라고? 너네 신혼집? 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팔면 뭐 어쩌게. 세상에 미쳤네. 나이도 많고 키 작고 볼 거 하나 없는 거 그래도 학원이라도 잘 된다고 해서 결혼 허락하고 그렇게 예뻐했더만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속빈강정 아니야. 애도 안 가진다고 버팅기고 내가 지영이 걔 애 안 가진다는 소리 할 때마다 겉으로는 그래 며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지만 속으로는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 뭐 그렇게 잘난 사업한다고 결혼해서 애도 안 갖겠대. 결국 이렇게 말아먹을 거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얘 길게 볼 것도 없다. 그냥 갈라서. 그 집 망하다가 너까지 덤탱이 쓰면 어떻게 할라 그래. 막말로 쫄딱 망해서 걔랑 걔네 아빠까지 네가 건사해야 되는 상황 생기면 어쩌냐고. 나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 막말로 가라앉을 배에 뭐하러 같이 타고 있냐고. 아니다 싶으면 헤엄쳐서라도 빠져나와야지. 그래 맞아. 괜히 어정쩡하게 같이 있다가 그 학원 쫄딱 망하기라도 해봐라. 너까지 개고생 같이 하는 거야. 지영이 걔가 요새는 바가지까지 긁는다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랑 사냐? 아 그런데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너 지영이 걔랑 결혼하면 걔네 아빠가 학원을 해주니 어쩌니 했잖아. 근데 그것도 없던 일 되고 네가 걔랑 결혼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냔 말이야. 괜히 이혼하면서 서류에 기록만 남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짜증나. 아휴 마음에 안 들어. 학원 하나 차려주네 어쩌네 생색만 내고. 아이고 얘기 더 꺼낼 것도 없다. 지금 상황 보니까. 학원 차려주기는커녕 네가 덩달아서 개고생하게 생겼어. 그냥 이혼해. 그래야겠어. 근데 엄마, 솔직히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보다 개입해서 이혼 소리 듣는 게 나아. 그래야 나도 재산 분할 이야기라도 해보지. 그건 또 그래. 네가 하자고 하는 것보다 걔가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네가 개입해서 이혼 소리 나오게 만들어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주 제대로 속썩여보라고. 자존심 세네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이혼하자고 하겠지. 두 모자의 대화를 듣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넘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학원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어려워지자마자 바로 돌변해 제 험담을 하며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내가 봤던 건 전부 가면이었구나 깨달았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 이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라면서 잡아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마지막인데 그냥 솔직해지자. 당신 이혼 원했잖아. 그래, 이혼해줄게. 구태여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정도로 나 안 괴롭혀도 돼. 지금도 충분하니까.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이걸 어떻게 내 폰 뒤졌어? 그래, 맞아. 맞는데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듣고도 고작 네 폰 뒤진 걸로 난리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엄마랑 아들 사이에 뭔 소리를 못하겠냐. 그냥 속상하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지. 시덥잖은 변명하지 마. 이혼하고 싶다며. 가라앉는 배에서는 헤엄쳐서라도 나와야 한다며. 이제 됐어. 너한테 신물 나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이런 소리까지 들은 이상 너랑 못 살아. 근데 재산 분할? 웃기지 마. 이 집은 아빠가 주신 내 거고 딱히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애초에 네가 해온 것도 없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도 없잖아. 결혼 생활도 5년이 고작이고 재산 분할이니 뭐니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협의 이혼하고 갈라서자. 솔직한 말로 나 너랑 너네 엄마가 내 뒷담하고 너 여자 있는 술집 다니고 한 거 싸그리 모아서 유책으로 위자료 소송할 수도 있어. 근데 나 당신한테 너무 질려서 그렇게 질질 끌고 싶지도 않다. 그냥 깨끗이 갈라서자. 남편은 그 와중에도 뭔가 계산이라도 하는 듯 눈알을 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치가 떨리게 징그러웠습니다. 뭐 하는데 지금? 뭐 받아낼 거 있나 머리 굴려?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너는 이혼이 뭐 그렇게 쉽냐? 해달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머리 쓰지 마. 나 이 녹음 까고 너 유책으로 소송 걸까? 더럽게 진흙탕 싸움 한번 해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굳이 따지자면 본인에게 더 큰 유책이 생길 수도 있으니 소송까진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남편은 조용히 도장을 들고 와서 찍더군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서로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사는 거 의미 없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저는 힘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작 그 통화 내용 듣고 배신당했다느니 어쨌다는지 생각하지 마. 솔직히 우리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는 동안 당신한테 잘해주셨잖아. 끝까지 저러더군요. 최소한 사람이면 뒤에서 그런 말 한 거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뭐가 속상하신데? 학원 분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거?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안일 공짜로 도와주신 거 아니야. 내가 드린 돈이면 톡 까놓고 전문 가사 도우미 쓰고도 남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사는 동안 나한테 잘해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못 해드렸어? 옷 사드려, 가방 사드려, 여행 보내드려, 따로 용돈 드려. 나야말로 진짜 너네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 진짜 딸인 너네 누나보다 더. 근데 앞에서는 잘만 받아놓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우리 집 망해간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너나 너네 엄마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알아도.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겠지.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그래, 그만하자. 이미 끝난 마당에 너랑 입씨름 하는 것도 입 아프고 진절머리나. 이거 접수할 거고 더 이상 같은 집 살 이유도 없지. 이 집에서 네 짐 챙겨서 나가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참 허무하고 서글프게 끝이 났죠. 한때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4년이나 부부로 지내왔는데 그때 느꼈던 허무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그 후 학원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요. 그때 저는 사는 게 참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멘탈이 많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컴컴한 어둠 속에 갇힌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요. 그때 책 같은 것도 일부러 많이 보고 그랬는데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생기면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기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산뜻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학원은 어려워지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만 그냥 그 최악의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멘탈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마치 무슨 보답처럼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교육 콘텐츠 개발 회사에서 위기에 처한 저희 학원에 M&A를 제안한 거였죠. 그 회사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가진 교육 노하우와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 다행히 서로에게 잘 맞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원의 지분 60%를 그 회사에서 인수하는 대신 저희 아버지와 제 자리는 유지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원의 교육 시스템에 그 회사의 온라인 컨텐츠와 기술력을 접목해 대대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졌죠. 물론 전반적인 경영의 변화가 있었지만 다행히 변화의 결실이 있었는지 학원 상황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죽다 살아난 거였죠. 학원 일이 다시 안정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던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제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다시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도와주는 지원센터와 연계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심리상담센터 원장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당연히 재혼은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저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비로소 그의 곁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용히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재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지금도 서로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며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잠깐 통화를 하러 밖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누군가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마주친 거죠.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마주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도 저를 발견했고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이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영이 맞지?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저는 말을 왜 걸지 싶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커피 마시러 왔나 봐. 얼굴 좋아 보인다. 잘 지냈지? 사실 네 소식은 간간히 들었어. 아버님 학원 엄청 잘 된다면서 이 업계에 소문 파다더라. 그래. 역시 아버님이랑 지영이 너는 잘 헤쳐나갈 줄 알았어. 아버님도 여태까지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으시잖아. 나도 소식 들으면서 내일처럼 기쁜 것 있지. 라면서 가식적인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미 이혼했고 남남인데 지가 왜 기쁜가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하기 싫더라고요. 전 남편은 실실거리면서 다시 저한테 찝쩍거리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기 혹시 카페 혼자 온 거야? 그러면서 엉거주춤 제 앞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단호히 말했죠. 앉지 마. 거기 자리 있어. 아, 그래. 누구 같이 온 거야? 남편이랑 같이 왔어. 제 말에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재혼했어?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재혼한 지 1년 넘었어. 참, 당신도 재혼했다며? 어? 그렇긴 한데.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오더라고요. 여보, 저희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전 남편을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있어. 몰라도 돼.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끝났지? 우리는 이만 일어날 거라서. 그럼. 저는 남편 팔짱을 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린 바로 가자. 남편은 전 남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저희는 그 카페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아빠 학원이 다시 잘 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재혼한 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카페를 나설 때 힐끗 보니 전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멍청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과 후회가 뒤섞인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를 통해 전해 들은 전 남편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에 시어머니 추천으로 바로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혼한 여자의 친정에서 도와줘서 학원까지 하나 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 역시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도 있던 여자라고 하고요. 돈 많은 친정 있는 여자 잘 물어서 재혼하고 학원까지 연 거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학원 운영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많아서 임대료 비싼 곳에 냈는데 실력이 없으니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빚만 잔뜩 생기고 금방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학원이나 사업을 운영할 만한 깜냥도 안 됐는데 무리해서 열었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일로 재혼한 여자랑도 사이가 크게 틀어져서 현재는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별거 중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전 시모랑 같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모든 책임을 전 시모에게 돌리면서 원망하고 허구헌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저랑 헤어졌고 엄마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한다면서요.
저랑 이혼만 안 했어도 저희 집이 잘 된 덕을 보고 살 텐데 이게 다 전 시모 때문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타령하고 엄마 원망하는지. 들으면서도 참 인간이 덜 됐구나, 참 어린 인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아빠가 그래도 사위라고 그 인간한테 학원을 하나 차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지 않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빠가 설령 번듯하게 차려줬어도 깜냥도 안 되고 성실하지도 않아서 보기 좋게 말아먹었을 인간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결코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어둡고 힘든 일을 겪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묵묵히 걸어가니까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제 삶의 오답노트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